자,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제조 공정. 자, 이번 시간에는 2장 자동차에서 활약하는 기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계 요소,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계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볼트와 너트, 그 다음에 기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트와 너트를 보면, 자, 볼트와 너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에 보면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러한 과학자의 노트에 이 나사의 원리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세기 말 16세기에 주로 이제 이 그 볼트와 너트가 사용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금속재 볼트와 너트, 그 다음에 소형 나사류는 16세기 초 유럽에서 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로 이제 나사는 체결용 나사로서, 자, 마차나 수레를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우리 중세 시대에 보면 철갑으로 된 갑옷을 이렇게 입고 기사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갑옷, 철제로 된 갑옷을 이렇게 체결하는 그런 용도로도 나사가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용되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사의 원리는 우리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삼각형 형태의 이런 삼각형 모양의 이러한 삼각형을 우리가 나사 동그란 봉에다가 이렇게 감으면 요 나사 AC라고 하는 이 선이 이렇게 감아 돌아가는 이 선, 요 선을 우리가 나선이라 그러죠. 이러한 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선을 우리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만든 우리가 부품을, 기계 요소를 우리가 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에 서 보면 우리가 요 삼각형 형태에서 보면 나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가 수직으로 들어가는, 나사가 수직으로 들어가는 이 깊이를 우리가 여기 니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만큼 깊이가 들어가느냐, 요걸 나타내는 걸 니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사의 각부 명칭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사가 바깥쪽에 이렇게 파여 있는 이러한 나사를 우리가 수나사라고 해요. 이 수나사, 우리가 볼트가 여기에 해당되죠.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나사의 홈이 안쪽에 패여 있는 이러한 나사를 우리가 앞나사라고 합니다. 자, 이 앞나사가 이제 너트가 되는 거죠. 너트가 이 앞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나사의 명칭을 이제 보면, 나사에서 이렇게 수나사에서 바깥쪽에 이렇게 산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나사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나사의 골이라고 하고, 나사의 산과 산이 이렇게 인접한 산의 이 거리를 우리가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그래서 나사의 산과 산의 거리도 피치고, 나사의 골과 골 사이의 요 거리도 우리가 피치라고 합니다. 그 거리는 똑같죠. 산과 산이나 골과 골이나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사의 산에서 산까지 인접한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피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나사의 수나사의 이 깊이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골이라 그랬는데, 이 골과 골이 이루는 이 지름을 우리가 골지름이라고 하고, 산과 산이 이루는 이 지름을 우리가 바깥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사의 안지름을 D1이라고 하고, 우리가 나사의 바깥지름을 D2라고 하면, 자, 그러면 나사의 유효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나사의 유효지름을 D2라고 하면, 나사의 유효지름은 안지름, 골지름이죠. 골지름 더하기 바깥지름을
더해 가지고 이걸 2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겠죠. 이 평균값을 우리의 나사의 유효지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지름과 바깥지름을 더한 것을 2로 나눈 평균값을 우리가 나사의 유효지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나사 입장에서 봐보면 반대가 되겠죠. 앞나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깊이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골 쪽, 앞나사 쪽에서는 깊이 패여 있는 부분이 바로 골이 되는 거고, 덜 패여 있는 요 부분이 산이 됩니다. 요 부분이 나사의 산이 되고, 자, 골과 골이 이렇게 이루는 지름을 우리가 골지름, 산과 산이 이루는 지름을 바깥지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나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들어가는 깊이가 아까 리드라 그랬죠. 우리가 리드라고 하는데 리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보시면 나사가 한 바퀴 돌면 자, 산과 산이 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가 이 산과 산이 원위치에 그 위치에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의 리드와 피치가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한 줄 나사라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칸만 들어가는 게 이게 한 줄 나사고 자, 원래 리드하고 피치는 우리가 줄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사의 줄수. 그래서 나사의 줄수가 한 줄 나사도 있고 두 줄 나사도 있고 세 줄 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나사인 경우에는 리드와 피치가 같은데 두 줄 나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리드는 피치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드는 줄수에다가 우리가 피치를 곱한 값이 우리가 나사의 리드가 됩니다. 그래서 나사는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줄 나사이기 때문에 리드와 피치가 같지만 정밀한 나사인 경우에는 두 줄 나사도 있고 세 줄 나사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줄수를 곱해주면 피치의 줄수를 곱해주면 리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나사의 역할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품을 결합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결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나사도 물론이지만 자, 일반적으로 부품을 결합하는 방법 중에 용접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용접은 우리가 어떠한 모재를 녹여 가지고 어떤 다른 그 부품과 이렇게 결합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용접이라 그러죠. 그래서 두 개의 부품을 우리가 녹여 가지고 서로 결합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녹여서 붙이는 방법이죠. 융접이라 그러는데 녹여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 또는 리벳이 있습니다. 리벳은 두 개의 판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리벳이라는 이러한 부품을 끼워 넣고 리베팅 머리를 양쪽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결합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또는 접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착은 어디에 이제 접착제나 이런 것들을 발라 가지고 붙이는 이러한 방법이 이제 접착 방법인데 우리가 부품을 결합하는 방법 중에 이러한 용접 그다음에 리벳 접착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한번 붙이면 다시 떼어내지 않는 이러한 떼어낼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붙이는 걸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붙이는 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가공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떼어내는 것, 분리하는 것보다는 자, 결합하는 거에 주가 되는 이러한 결합 방식을 우리가 영구 결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베팅이나 접착이나 용접이나 이렇게 했어도 나중에 이제 피치 못할 경우는 띄려고 하면 다시 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품에 손상은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뛸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용접이나 리벳이나 접착을 했을 경우에는 결합을 해가지고 뛸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주로 이제 결합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뛸 생각이 없이 이렇게 결합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영구 결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볼트나 너트는 우리가
나사를 조였다 풀었다 함으로써 우리가 결합도 할 수 있지만 다시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볼트나 너트와 같이 체결을 했다가 분리했다가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결합 방식을 우리가 비영구적 결합 방식이라다. 비영구적 결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체결을 했다가 다시 분리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죠. 그래서 부품을 우리가 결합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나사가 하고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떠한 액체나 이런 것들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관 같은 거를 우리가 체결하기 위한 나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관용 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수도 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할 때 우리가 나사를 이렇게 조여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액체나 기체의 누설 방지하기 위해서 관에 나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체결하는 이러한 나사를 우리가 관용 나사 또는 관용 테이퍼 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액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관용 테이퍼 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선반 등의 기계나 구조물을 직선적으로 이동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이송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반 같은 데 보면 선반의 베드 위에 공구대가 있는데, 자, 공구대를 이송시켜 가지고 좌우로 이송시켜서 우리가 공작물을 이렇게 가공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역할의 나사, 이러한 나사를 우리가 이송 나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사는 이러한 이송 나사의 역할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잭 등과 같이 큰 토크를 지탱하는 곳에서 위치 조정을 하는 역할의 나사가 있습니다. 잭은 우리가 어떠한 공작물을 고정시켜 가지고 가공할 때 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역할의 나사도 있고, 턴버클 등의 장력을 가감하는 역할의 나사들도 있다. 그래서 나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뭐 우리가 체결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밀폐용, 그러니까 관용으로 관에 테이퍼를 줘서 우리가 누설을 방지하는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공구대를 이렇게 이송시키는 또는 공작물을 이송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송나사로 쓴다든가, 또는 우리가 어떠한 공작물을 꽉 조종시키는 위치를 딱 물고 있는 그러한 위치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나사로 쓰인다든가, 또는 장력을 가감하는 역할의 나사 등으로 이렇게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사의 역사에 대해서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은 이게 이제 일본 책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만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을 많이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의 이런 역사도 봐보면 우리 책에 보면 일본이 물론 이제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기술력을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산업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어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상당히 선진국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따라잡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대등한 입장에 있지만, 어, 초창기에 이제 일본이 산업화를 하면서 빨리 산업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앞서 있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석박사 할 때도 보면 대부분의 우리 논문이나 서적들이 다 일본 논문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이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책도 보면 일본에 이제 물론 이제 자동차 큰 회사들이 많이 있죠. 뭐 도요타나 미쓰비시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이 기술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많이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나사의 역사가 있는데 일본에는 16세기에 처음 금속제 나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초기에 이제 수나사를 가공할 때 아까 우리 나사의 원리에서 봤던 것처럼 어떠한 봉에다가 삼각형의 이러한 삼각형 형태의 종이를 이렇게 말아 가지고 거기에 둥글게 말아진 그 선을 따라서 우리가 줄로 이렇게 갈아서 수나사를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갈아서 이렇게 만들던 이런 나사들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나사의 수요가 이제 극적으로 확대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가공으로 이제 만드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사를 가공할 수 있는 이제 선반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러한 나사들이 이제 규격화되기 시작한 거는 조셉 휘트워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나사가 이제 규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셉 휘트워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사를 우리가 휘트워스 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나사의 규격을 이렇게 정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나사산의 각도, 그러니까 나사를 보면 삼각 나사인 경우에는 나사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나사산의 각도가 기존에는 이 각도가 55도였다고 합니다. 55도. 자, 55도였는데 이 휘트워스라는 사람이 이제 휘트워스 나사를 만들면서 요 나사의 규격을 나사산의 각도를 이렇게 60도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60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사는 요 나사산의 각도가 60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나사가 이렇게 60도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체결용이 아닌 우리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나사가 있었죠. 우리가 관용 나사라고 하는 관용 테이퍼 나사라고 하는 나사는 아직도 55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데 보면 나사의 각도가 미터 나사는 몇 도냐, 인치 나사는 몇 도냐, 관용 나사는 몇 도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나사는 60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관용 나사는 우리가 기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55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55도가 나사산의 각도가 55도인 거는 어느 나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관용 나사인 경우에는 55도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이때 휘트워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휘트워트 나사가 개발되면서 이제 규격화되기 시작하는데 나사산의 각도는 대부분 60도로 이렇게 규격화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사의 종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우리가 인치 나사와 미터 나사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인치 나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자, 인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죠. 그래서 인치와 피트를 쓰고 있는 나라, 길이의 단위를 인치와 피트로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이라고 되어 있죠. 자, 네, 물론 미국이 여기 해당되고, 자, 인치와 피트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 요 단위를 우리가 무슨 단위라고 하느냐? 영국계 단위라고 합니다. 영국계 단위. 그래서 영국계 단위라고 하는 거는 영국에서 쓰고 있는 길이 단위란 얘기죠. 그래서 자, 영국계 단위를 이렇게 쓰고 있고, 자, 미국이 이러한 인치 나사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자,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을 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의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계 단위를 쓰고 있고, 자,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어라고 하는 거는 자, 젊은 사람들한테 영어가 어느 나라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 미국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영어라고 하는 거는 영국 말이란 얘기죠. 근데 영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미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거고,
자,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이제 가장 부강한 나라고 이러한 넘버 원이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나라 말이야? 그러면 미국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자, 단이나 영어나 다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치나사는 영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쓰고 있는 단인데, 자, 이러한 인치 나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ABC 나사라고 합니다. ABC 나사. 그래서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미국도 있지만 미국 위에 있는 나라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캐나다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영국, 미국, 캐나다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자, 이러한 인치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치 나사를 쓰고 있는 나라들이 자, 이 세 개 나라를 물론 이 세 개 나라만 인치 나사를 쓰는 게 아니고 영국계 영향을 받은 뭐 나라들은 다 이런 인치 단위를 주로 쓰고 있는데 뭐 호주나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 이 세 개 나라, 큰 세 개 나라들이 이러한 인치 나사를 쓰고 있어서 요 나사를 우리가 ABC 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A, 아메리카, B, 브리티니시, 그 다음에 C, 캐나다 이렇게 해서 ABC 요 세 개 나라가 이렇게 쓰고 있는 나사다. 그래서 ABC 나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치 나사는 이제 미국에서 1868년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자, 미터 나사는 1894년에 프랑스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치 피트를 쓰는 나라는 영국의 단위라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쓰는 단위고, 프랑스라는 나라는 길이를 미터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단위를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러한 나사가 바로 미터 나사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한참 제국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영국이란 나라와 프랑스라는 요 두 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양분해서 이렇게 식민지화 시키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나 영국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는 요 인치 피트 단위를 주로 쓰게 됐고,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거나 프랑스의 영향력을 받은 나라들은 주로 이 길이를 미터로 쓰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봐보면 지금 요 미터 단위를 쓰고 있죠. 우리나라가 뭐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이제 프랑스를 이런 미터 나사나 이러한 것들을 단위를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쓰거나 길이를 미터로 쓰는 이러한 단위들이 대부분 이제 공학 단위라 그래서 공학 분야에서 주로 많이 쓰던 단위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단위를 우리나라도 갖다 쓰면서 우리도 미터 나사를 쓰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영국계 단위와 프랑스 단위,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중국은 중국 단위가 또 있죠. 우리도 예전에는 중국과 같이 뭐 길이를 뭐 자청 리로 쓴다든가 뭐 무게를 뭐 한근 두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단위를 썼었죠. 우리 부모 세대에는. 그래서 뭐 지금도 식육점에 가면 뭐 소고기 한 근 주세요, 돼지고기 한 근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러한 그 전에 우리가 쓰던 단위를 이렇게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단위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산업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이제 공학 단위를 갖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 길이를 미터로 나타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쓰는 단위가 다르니까 우리가 좀 단위를 통일하자 그래서 SI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공통으로 이렇게 같이 통용해서 쓰자. 무게는 우리가 뭐 뉴턴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길이는 미터로 나타내고, 뭐 시간은 세크로 나타내고, 온도는 켈빈 온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쓰자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격증 시험이나 뭐 정부에서 이렇게 보는 시험들은 전부 다 SI 단위로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위를 모든 세계에서 다 같이 쓰면 편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도 만약에 외국 사람들한테 너는 그러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 우리가 쓰는 말처럼 그렇게 쓰는데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이 심리가 얼만큼인지를 모르면 서로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단위를 통용하자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SI 단위를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SI 단위만 쓸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의 실무에 가면 여러분들이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인치 단위를 쓰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도 마찬가지고 뭐 렌즈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인치 단위나 미터 단위나 이런 기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역학이나 이런 걸 하면 단위 환산하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과목은 자동차 쪽 제조 공정이라서 단위 환산 부분도 여러분들이 따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사의 종류를 우리가 분류를 하면 나사산의 위치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나사산이 밖에 있으면 원통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수나사, 그 다음에 나사산이 안쪽에 있으면 우리가 암나사 이렇게 얘기하고 수나사의 대표적인 건 우리 이제 볼트가 해당되는 거고 암나사는 너트가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보면 오른 나사가 있고 왼 나사가 있어요. 대부분의 나사는 다 오른 나사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른 나사라고 하는 거는 나사가 축방향으로 이동할 때 나사의 회전 방향이 오른쪽 법칙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이는 거고 왼쪽으로 조이면 어, 풀리는 이러한 나사가 바로 오른 나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사는 다 오른 나사를 택하고 있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왼 나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바퀴처럼 우리가 자동차 바퀴는 자동차가 주행할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행하는데 나사의 그 조이는 방향이 같으면 나중에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사의 방향을 반대로 돼 있는 왼 나사를 씁니다. 바퀴나 이런 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바퀴가 회전할 때 나사가 풀리지 않게끔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해놓은 나사를 우리가 왼 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왼 나사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의 일반적인 나사는 오른 나사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산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산이 삼각형 형태의 이런 나사를 우리가 삼각나사, 아까 일반적인 나사는 이 각도가 60도라 그랬죠. 관용 나사만 55도를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산의 모양이 사각 형태인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각 나사는 우리가 체결용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떠한 부품을 서로 체결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사각 나사는 아까 우리가 이송 나사라고 있었죠. 그래서 어떠한 힘을 이렇게 전달하거나 어떤 물체를 이송시킬 때 사용되는 게 사각 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반에 보시면 공구대를 이렇게 이송하게끔 이렇게 길게 나사가 있는데 그 나사가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각 나사는 주로 이송 나사.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다리꼴 나사도 마찬가지로 사각 나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이러한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봐보시면 이빨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보다 사각형 형태인 게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나 사다리꼴은 주로 이송용 또는 동력 전달용 이렇게 이런 용도에 사용되고 삼각형은 체결용에 사용된다. 그 다음에 톱니나사는 우리가 한쪽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한쪽 방향은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 방향에 힘을 받는 이러한 나사에 주로 이제 톱니나사를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둥근 나사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그 백열구 있죠? 백열구, 정구, 백열등, 정구를 이렇게 보시면 정구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그란 형태는 우리가 이제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틈새에 우리가 먼지나 이런 모래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원활하게 회전될 수 있게끔 하는 회전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나사에 주로 이제 둥근 나사를 씁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전구 같은 데가 이런 둥근 나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볼나사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체결력이란 무엇인가? 자, 자동차의 스파크 플러그의 나사부라든가 그 다음에 타이어 밸브 스템의 나사부 등 극히 특수한 나사를 제외하고 모두 미터법인 ISO 나사, 그러니까 메트릭 나사, 이제 미터 나사란 얘기죠. 미터 나사를 쓰고 나사산의 각도는 60도를 사용하고 있다. 자, 아까 관용 나사만 빼고 나머지는 다 60도. 삼각형 형태의 삼각 나사는 60도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령 나사가 M8 곱하기 1.2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나사냐? M이라고 하는 거는 미터 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메트릭. 그래서 미터 나사고 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사의 지름을 나타냅니다. 그냥 8mm짜리 미터 나사란 얘기고 곱하기 1.25라고 되어 있는 거는 1.25는 피치를 나타내요. 피치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의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산과 산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1.25mm짜리 나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사의 지름이 8mm짜리이고 그 다음에 피치가 1.25mm짜리인 미터 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4분의 1 20 UNC EA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나사는 뭐냐? 자, 여기에서 UNC라고 되어 있는 요 나사는 인치 나사입니다. 인치 나사는 우리가 UNC 또는 UNF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UNC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인치 나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에 4분의 1인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면 호칭이 4분의 1인치고 1인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25.4mm입니다.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2.54cm. 자, 2.54 1인치 안에 산이 20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20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호칭이 4분의 1인치고 1인치 안에 나사산이 20개 들어가 있는 EA급 인치 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 볼트 나사가 있는데, 스터드 볼트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밑에 그림에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나사가 패여 있는, 나사산이 패여 있는 이러한 나사를 우리가 스터드 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양 나사 볼트라고 하는데, 양 끝에 나사가 나 있는 볼트로서 실린더 헤드면이나 인테이크 매니폴드면, 그 다음에 허브 볼트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림 방지 대책입니다. 자, 나사에 의해 2개 이상의 부품을 결합했을 경우 사용 중에 이들 부품이 외부의 힘이나 진동으로 인해 체결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사의 풀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사의 풀림이 진행되면 분리되기 때문에 이런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사에 주어진 역할이다. 그래서 나사의 적정 체결력은 우리가 나사의 강도와 피접합물의 강도, 그 다음에 외력의 크기 등에 의해서 결정되며, 특히 중요한 부위의 체결 토크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크, 일정한 회전력을 줘서 이렇게 체결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풀리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소성역 체결용 헤드볼트. 자, 자동차 볼트를 체결할 때 서비스 매뉴얼에 그 볼트의 체결 기준 토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치가 없더라도 볼트 자체의 강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토대로 정해진 토크를 지키는 것이 좋다.
자, 볼트의 강도 구분은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 여기 밑에 있는 표에 보시면 6T, 5T, 4T, 5T, 6T, 7T 이렇게 우리가 표준 자면에 볼트와 플랜지 볼트와의 체결 토크가 약간 다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 우리가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4라고 표시되어 있는 머리에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강도가 4에서 7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 머리 부분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양각선이 있으면 5T, 그 다음에 머리 부분에 양각선이 육각 볼트인데 플랜지 좌면에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플랜지가 있고 안에 육각형이 있고 거기에 양각이 두 개 있으면 6T, 그 다음에 육각 볼트의 머리 부분에 이렇게 세 개, 양각선이 세 개 있으면 7T, 이렇게 이제 각각의 강도를, 볼트의 강도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자, 양산 볼트의 제조 방법은 주로 이제 전조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전조 방식. 자, 현재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나사는 냉간 단조로 우리가 동그란 봉을 먼저 봉제를 만들고 나서 봉제를 전조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나사를 만들고 있다. 자, 전조라고 하는 거는 소성 변형이라고 해서 탄성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소재인 봉제에 가해서 억지로 영구 변형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 전조하기 위해서 쓰는 이러한 공구를 우리가 다이스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요 양쪽에 다이스라고 하는, 자, 여기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다이스와 왕복 다이스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볼트 이제 봉제를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제 왕복 다이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압착해서 이렇게 왕복하면서 이제 이 나사산을 이렇게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전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계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부품인 기어입니다. 기어. 자, 기어는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품인데,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벨트도 있고 체인도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계에서 우리가 가장 주역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주역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기어라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기어는 볼트와 너트, 베어링, 축 등 소위 말하는 기계 요소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부품이란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어의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트랜스미션, 우리가 얘기하는 변속기, 그 다음에 디퍼런셜, 차동 장치, 자, 이러한 장치들이 바로 기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장치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벨트라는 방법, 체인, 로프, 이러한 방법들은 자, 축과 축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바퀴가 직접 맞닿아서 동력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바퀴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벨트라든가 체인이라든가 이러한 로프에 의해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자, 축과 축이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자,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찰차에 의한 전동이 있고 기어에 의한 전동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찰차에 의한 전동은 우리가 이빨이 없이 이렇게 두 마찰차가 서로 이제 마찰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구동축이 되고 하나가 종동축이 되는데, 이렇게 구동축이 되면 이 마찰력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서 돌게 되겠죠. 그래서 동력을 전달하는데, 이러한 마찰차에 의한 방식은 이빨이 없다 보니까 큰 동력을 전달할 때는 부적당합니다. 이 미끄럼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두 축이 서로 미끌림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어가
이 직경이 이게 20이고 이게 10이라 그래서 얘가 반바퀴 돌 때 얘가 한 바퀴 돌고 꼭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끄럼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지만 기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빨이 있어서 이빨이 깨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자 얘가 이빨이 10개고 얘가 20개라 그러면 얘가 두 번 회전할 때 얘는 한 번 회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할 때 정확한 동력을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고 얘는 미끌림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어 장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자동차에서 기어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자 변속기 방금 전에 얘기했던 트랜스미션과 여기에 보시면 디퍼런셜 차동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변속기에 사용되는 요 기어는 우리가 헬리컬 기어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헬리컬 기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헬리컬 기어를 이용한 변속기 그러니까 축과 축이 이렇게 평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헬리컬 기어를 사용해서 또는 이제 스포 기어나 이런 것들도 축이 평행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데 자, 이 회전력을 가지고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차축에 전달할 경우에는 축이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동력을 직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베벨 기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벨 기어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한다. 종감속 기어는 베벨 기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종 기어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기어가 서로 맞물리면서 감속하면 회전 속도는 떨어지고 대신 회전 속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회전력 토크라고 하는 게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속기에서 기어의 비를 감속을 하느냐 증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속을 하면 우리가 회전력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증속을 하면 회전력은 떨어지지만 속도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기어의 비에 따라서 우리가 속도를 올리느냐 회전력을 올리느냐 이거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 자 기어의 종류에 보시면 두 축이 서로 평행한 경우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의 종류에는 먼저 스포 기어가 있습니다. 스포 기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평기어라 그래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기어죠. 평기어 또는 평치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빨 모양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축과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이빨의 형태를 우리가 스포 기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헬리컬 기어라는 게 있는데 헬리컬 기어는 이러한 스포 기어에 비해서 이빨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자, 이러한 헬리컬 기어는 일반적으로 스포 기어에 비해서 이 물림률이라는 게 높습니다. 그래서 물림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빨이 이렇게 평기어는 하나가 물렸다가 그 다음 이빨이 물리고 그 다음 이빨이 물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물리지만 이렇게 헬리컬 기어는 서로 이렇게 경사져 있어서 하나가 물려가지고 돌면서 그 다음 이빨이 이미 와서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빨, 두 번째 이빨이 이렇게 동시에 물리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회전해요. 그래서 물려있는 기간이 더 길죠. 그래서 이러한 기어는 우리가 이제 물림률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고 소음이나 진동도 덜 발생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리컬 기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 경사져 있는 부분이 이빨이 서로 물릴 때 이런 식으로 경사가 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회전하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이렇게 밀리는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추력이 이렇게 발생되게 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이빨이 여기서부터 물려가지고 이렇게 힘을 받게 되면 이쪽으로 밀리는 이러한 축 방향으로 밀리는 이러한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추력이 발생된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요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반대편에 이렇게 이빨을 반대로 이렇게 물려서 하나를 더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추력이 발생되겠죠. 이걸 우리가 더블 헬리컬 기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이빨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추력이 발생되는 것을 감쇄시켜 주는 거죠. 양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기어를 우리가 더블 헬리컬 기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렉과 피니언이 있습니다. 렉과 피니언은 우리가 렉의 피니언이 이렇게 회전하면 렉이 좌우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왕복 운동을 우리가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러한 기구가 바로 렉과 피니언입니다. 자, 이 기어가 이제 뭐 평치차로 일자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경사져 있느냐에 따라서 헬리컬 렉이냐 그냥 일반적인 렉과 피니언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큰 원통 안에 작은 기어가 이렇게 안에서 도는 이러한 기어를 우리가 내접 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밖에 있는 요 기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링 기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 안에 있는 요 기어를 이제 피니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합니다. 자, 방금 전에는 우리가 이제 두 축이 평행한 경우를 봤고, 두 축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두 축이 교차하는 경우, 자,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에 우리가, 자, 베벨 기어를 아까 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차동 장치가 거기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동 디퍼런셜에서 우리가 추진축이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제 그 차축에 이렇게 기어를 돌리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하는 게 베벨 기어고, 베벨 기어의 이빨이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직선 베벨 기어. 그 다음에 이렇게 헬리컬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걸 스파이럴 베벨 기어 또는 헬리컬 베벨 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헬리컬 형태로 되어 있으면 스파이럴 베벨 기어 또는 헬리컬 베벨 기어 이렇게 칭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크라운 기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축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나사 기어, 스크루 기어라 그러죠. 나사 기어. 그 다음에 하이포이드 기어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스파이럴 베벨 기어가 있는데 형태가 같지만 우리가 이제 차축이나 이런 데 봐보면 요 프로펠러 샤프트에서 오는 요 기어의 위치가 정중앙에 있지 않고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이 약간 편심을 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FR 방식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뒤에 이제 바퀴를 구동하는 FR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렇게 길게 앞에 엔진실에서부터 이렇게 변속기를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오다 보면 차체의 이렇게 공간에 차 위 공간, 실내 공간에 이렇게 밑에 잡아먹는 게 생겨요. 위에 볼록하게 이제 바닥이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요 그 중앙보다 요 프로펠러 샤프트가 정확히 중앙에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밑에 이렇게 약간 편심을 줘서 밑으로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진 게 이제 하이포이드 기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진축의 위치를 좀 더 차체를 낮출 수 있는, 그 실내 공간을 덜 잡아먹게끔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기어가 하이포이드 기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웜과 웜 기어는 우리가,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웜 기어하고 이 위에 있는 요 회전체를 웜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 다른 것들은 두 개 중에 어느 게 구동이 되고 어느 게 피동이 되느냐 요걸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요 웜과 웜 기어는 구동과 피동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서 웜 기어는 구동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여기에서는 웜만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동은 웜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웜이 이렇게 회전하면 웜 기어는 거기에서 이게 한 바퀴 돌 때 한 칸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속 기어로 쓰는데,
자, 구동은 이게 웜만 되는 거고, 웜이 구동하면 웜 기어는 이에 이례전 할 때 요 기어 이빨이 한 칸씩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감속을 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게 웜과 웜 기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용 기어의 제조. 자, 변속기에 사용되는 기어의 제조인데, 자, 기어와 메인 샤프트, 그 다음에 카운트 샤프트의 소재는 크롬 몰리브덴 강을 쓴다. 그래서 크롬의 C, 자, 몰리브덴의 M, 자, 스틸의 S 해가지고 SCM 이렇게, 자, 크롬 몰리브덴 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SCM은 구조용 합금강으로 침탄 담금질을 하면 강도가 향상되는 합금강이고,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에 사용되는 헬리컬 기어는 스퍼 기어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림률이 높고 전달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어의 물림 변동이 작아서 원활한 회전 운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동이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기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헬리컬 기어의 단점이 아까 축방향으로 트러스트가 발생된다 그랬죠. 그래서 트러스트가 발생되고 제조나 검사가 까다로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헬리컬 기어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 트랜스미션에는 이러한 헬리컬 기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침탄 담금질로 높은 강도를 획득한다. 자, 기어는 먼저 선삭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삭을 해서 우리가 먼저 기어 형태를 만드는데, 이때 선삭 가공을 하는 장비를 우리가 호핑 머신이라 그럽니다. 호빙 머신. 자, 호빙 커터라고 하는 이러한 커터가 있어요. 호브라고도 하고 호빙 커터라고도 하는데, 이 호브라고 하는 요걸로 공작물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가공을 이빨 형태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작된 기어는 우리가 열처리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침탄 담금질 약 900도씨가 넘는 탄소가 많이 함유된 가스 안에서 반 제품을 노출시킴으로써 기어의 표면에 탄소를 침투 확산시킨 다음에 급속 냉각시키는 담금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RHC라고 하는 거는 노크웰 경도를 나타내는 거죠. 노크웰 경도가 20, 이제 선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노크웰 경도 20짜리의 이 기어를 우리가 이러한 침탄법을 통해 가지고 침탄 담금질을 통해 가지고 노크웰 경도 59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재료를 가지고 다시 기어를 가지고 쇼피닝이라는 처리를 합니다. 쇼피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쇠구슬을 표면에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해가지고 표면을 이제 단단하게 가공 경화를 일으켜 가지고 표면 경도와 피로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로컬 경도가 59까지 이렇게 됐던 것을 다시 이제 61 이상으로 이렇게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침탄 담금질을 하고 우리가 쇼트피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어를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계 요소 중에서 볼트와 너트 그리고 기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